변동금리 비중이 80% 육박하고 있다. 제 무슨 의미인지.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점점 금리가 오르면은 내 대출 금리도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 대출을 고정금리로 해주겠어요? 변동으로 해주겠어요? 고정금리? 그렇죠. 네.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변동금리? 언제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에 쉽게 생각했을 때 어려워. 낮은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취약 차주가 뭘까요? 차주는 빚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 빌린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왜 차주 무슨 어려운 말을 써요? 뭐 제 책임은 아니고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요? 예. 너무 낙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냈어요. 근데 경제 기사 다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개념만 알면은 논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 진짜요? 제 이 기사 진짜 여쭤보려고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또. 아, 그렇습니까? 뉴시스 기사인데요. 예. 변동금리 비중이 80% 육박하고 있다. 예. 저신용자 어쩌나 이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봤어요. 네. 아니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은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고정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고정됐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금리가 오르든 안 오르든 나는 그냥 대출금리가 일정하다라는 거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점점 금리가 오르면은 내 대출금리도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네. 왜냐면 쩐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 대출을 고정금리로 해주겠어요? 변동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내려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 그렇죠. 네. 딱 고정으로 2%면 2%라고 고정금리를 하면은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고정으로 계속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자를 계속해서. 그렇죠. 이자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동금리로 대출하겠어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변동금리?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네. 대출하는 것이 나중에 금리가 올라오면은 대출 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변동금리를 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한다면은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 비중이 점점 늘었다라는 네네네. 기사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대출을 하더라도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요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더 빠꼬미는 소비자보다는 은행이잖아요. 은행이야말로 지금 앞으로 더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정금리 대출을 원한다면은 지금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데요. 이래도 좋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변동금리를 하도록 일부러. 그렇죠. 지금 변동금리 대출하면 2%인데 고정금리는 4%예요. 근데 뭐 못하러 고정금리로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 변동금리 대출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해가 안 되겠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이 그동안 시행해온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고 있다. 예. 이게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저금리 때문이라고 예. 한국은행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예,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모든 자산이 다 오르잖아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올랐다는 얘기는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계속 확장적인 재정도 하고 금리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린 거죠. 요즘에 주식이 왜 이렇게 오르고 부동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는요. 금리가 낮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낮으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려서 그렇죠. 더 많이 사거나 하니까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거.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은 대출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네네. 금리가 낮으면은 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면은 부동산 오르네 하고 또 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또 사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언제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에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어려웠어요?
낮은 금리라고 생각하면 낮은 돼요.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 금리가 높으면은 긴축적 네, 재정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예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뭐 역사상 최저 금리인 거고요. 가장 큰 확장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그렇죠. 더 낮춘 거군요. 뭐 경제적으로 내수가 안 좋으니까 네네. 이게 좀 금리를 낮춰서 이거라도 돈이라도 좀 돌게끔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 이 기사 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예. 취약 차주가 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 예. 이런 게 있는데 취약 차주가 뭘까요? 취약차주 이게 말은 어려워 보여도 굉장히 네. 간단한 건데요. 네. 이게 차용한다, 빚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차주면 빚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빚의 주인은 뭡니까? 빌린 사람. 빌린 사람. 아, 그 빌린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왜 차주? 무슨 어려운 말을 써요? 뭐 제 책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차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빚의 주인, 빌린 사람. 굉장히 이상한, 뭐 제가 생각하기도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취약차주니까 돈을 빌린 사람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있거든요. 한 840점이 넘어가면 고신용자고 840점에서 한 630점인가 40점 사이, 그 사이를 한 중간 신용자, 한 640점 이하인 사람을 취약 차주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좀 나라 경제가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수 경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아니 내수 지금 안 좋다는데 왜 금리를 올리냐라고 하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고도의 테크닉이거든요. 올려도 문제고 낮춰도 문제가 생겨요. 이 황금 균형을 찾는 것이 이 금리 조절의 핵심인 거고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물론 지금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내수 경제는 위축이 되겠지만 뭐 부동산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겠다라고 공공연하게 공포를 한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특히 취약차주의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취약차주의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은 좋을 건 없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이게 기사 보면 진짜 위험할 것 같거든요. 기사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로요? 예. 너무 낙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낙관적인 측면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팩트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냐? 높습니다. 많이 높냐?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은 게 지금 점점 더 심하게 강화되고 있냐?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안 팩트고요.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산 대비 그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그거는 최근에 낮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최소한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똑같이 부채를 지고 있지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요즘에 낮아지고 있거든요. 누가 요즘에 대출을 많이 합니까? 집 더 많이 그렇죠. 사고. 집 살려고 하는 고소득자가 대출을 많이 해서 취약차주 비중도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그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새롭게 돈을 빌린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험한 안 좋은 수치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그 말이 예. 맞는 것 같아요. 금리가 정말 고도의 테크닉이라고 그럼요. 그게 가장 쉽지 핵심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